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네의 문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바로 아주 유명한 윤동주의 자화상입니다. 이 자화상이란 시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처음 배우는 시로도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는 시이기 때문에 시의 기본 중에 기본을 배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2020년 수능 기출에 나온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라는 시를 한번 강의를 그 전에 한 적이 있는데요. 알다시피 이 윤동주라는 시인은 굉장히 현대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자화상을 기본으로 함께 생각해 볼 작품들을 한번 볼까요? 자, 윤동주의 그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은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쓰여진 시, 참회록, 십자가, 서시, 별에는 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한 편 한 편이 다룰 가치가 있는 중요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오늘 윤동주의 자화상을 공부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는요, 익숙한 작가의 새로운 작품, 조금 덜 다루어지는 작품을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동주의 시가 수능에 나온 걸 봐서 윤동주라는 사람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똑같은 시는 이미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인의 똑같은 시인의 그 다른 시를 해서 그 시인의 특성을 어떻게 다른 시에서 찾아내느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작품을 중시하되 작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알아놔야 될 체크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를 보면요. 첫 번째는 1940년대 저항 시인인 누구? 윤동주를 기억하면 됩니다. 이 윤동주를 기억할 때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윤동주는 일제강점기의 시인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초반이 아니라 후반부의 시인이라는 것, 그 점을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윤동주의 대표 시집은 1948년에 출간되었고요. 윤동주는 해방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옥중에서 6개월 전에 옥사를 한 그런 슬픈 운명을 타고난 그런 시인이라는 점, 이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부터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윤동주 씨는 공통적으로 하나의 주제의식이 보입니다. 바로 부끄러움, 자아성찰인데요. 왜 윤동주는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부끄러워했느냐, 이런 건 무엇이냐면 윤동주 같은 경우는요, 일제강점기 때 그냥 학생이었어요. 윤동주는 이제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를 졸업을 한 다음에 일본 도쿄에 있는 리쿄대학 영문과에 또 입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뭔가 윤동주는 계속해서 학문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시를 쓰고. 그런데 일제강점기 같은 그런 그 말기 1940년대 같은 경우는 그런 학문이 우리를 해방시키거나 독립운동을 하는데 도움이 됐냐 안 됐냐? 안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촌 송몽규의 영향을 굉장히 윤동주가 많이 받았는데, 이 송몽규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운동이라던가 이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면 독립운동을, 윤동주는 이제 시를 쓰는 것으로 이제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윤동주가 그 다음 리쿄대학 영문과에 입학하고 그 다음에 교토에 있는 도시샤 대학 영문과에 이제 편입을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뭐다? 시밖에 쓸 수 없다. 그래서 뭔가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그런 자괴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그냥 부끄러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자꾸 돌이켜보는 자아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시에서는요, 부끄러움과 자아성찰과 이런 것이 바로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자화상을 보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해놓을 게 뭐냐면, 이제 이 자화상 같은 경우는 영화 동주에도 나오는데요. 이 송몽규를 모티프로 해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이 윤동주가 자신의 사촌 송몽규에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보여주는 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현대시에서
동일한 제목의 또 중요한 시가 있습니다. 바로 서정주의 자화상인데요. 이 서정주의 자화상도 여러분들이 한 번 들으면 잘 잊히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멋있는 말로 시작합니다.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서정주의 자화상이 시작했는데요.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이런 시구가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서정주의 자화상입니다.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윤동주의 자화상과 서정주의 자화상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현대시에서 윤동주의 자화상도 중요하지만 뭐더 서정주의 자화상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공부를 하고 또 서정주의 자화상을 공부를 하면 참 좋은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연부터 볼게요.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자, 이렇게 1연이 한 구절로 끝납니다. 이 시 같은 경우는요, 1연부터 6연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것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유로운 산문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축이라던가 운율이라던가 반복이라던가 이런 요소보다는 마치 수필 같은 그냥 소설 같은 그런 산문체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서 이것의 갈래는 자유시입니다. 그래서 산문형으로 뭐뭐 합니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해서 화자는 누군가요? 바로 나이죠. 나라는 사람이 산 모퉁이를 돌아간 거죠. 상상을 해보세요. 산에 모퉁이를 돌아가는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논가에서, 그러니까 산 근처에 논이 있나 봐요. 그 가에서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여기를 잘 주목을 해보면요. 바로 우물을 보는 건데요. 어떤 우물이에요? 바로 외딴 우물이에요. 그러면은 외딴은 뭐냐면 홀로 떨어져 있는, 단독으로 있는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이 나라는 사람은 왜 굳이 외딴 우물을 굳이 산 모퉁이를 돌아서 논가로 찾아갔을까?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 외딴 우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감을 잡으셔야 돼요. 보통 우물이라고 하면요. 내가 우물을 쳐다보면 그 우물에 뭐가 떠있죠? 바로 나의 얼굴이 떠있죠. 내 모습이 떠있죠. 자, 그러면 내 모습을 자연스럽게 어떻게 한다? 비춰볼 수 있다. 근데 내가 나를 봐. 그거는 뭐와 기능이 똑같아요? 거울이랑도 기능이 똑같죠. 그래서 윤동주의 시는요, 여기서는 우물이 나오지만 다른 시를 보면 이제 거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외딴 우물을 자기가 누구랑 친구랑 같이가 아니라 홀로 외로이 찾아가서 가만히 그냥 들여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을 보거나 뭔가 나를 비춰보는 것보다 요즘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영상이라던가 뭐 사진이라던가 이런 외부의 것에 시선을 빼앗기죠. 근데 항상 이런 외부의 것에 시선을 빼앗기다 보면 내면에 뭐가 온다? 공허함이 와요. 이럴 때는 뭐를 봐야 된다? 나를 되돌아보는 그런 태도가 참 필요하다. 자아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화자도 왜 굳이 외딴 우물을 홀로 널찍히 외로이 떨어져 있는 우물을 찾아가 보는 것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는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자아성찰, 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일부러 외롭고 고독한 장소를 찾아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학적인 용어로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요. 이 우물은 자아를 성찰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이것은 자아 성찰을 이루도록 도와준다 해서 자아 성찰의 매개체라고도 표현합니다. 매개는 중간에서 이어주는 거죠. 나와 내 내면의 사이를 무엇이 외딴 우물이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이제 매개체다. 자아 성찰에 이르는 매개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자, 이연도 마찬가지로 뭐뭐 씁니다라는 산문체로 자유롭게 이루어져 있죠. 자, 우물 속에는 뭐가 있어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물에 이제 내 모습뿐만 아니라 뭐도 보여요? 달과 구름과 하늘과 파란 바람도 있죠. 근데 이걸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돼요? 확 정화가 됩니다. 왜? 이것들은 너무 아름답고 평화로운 자연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자연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안온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이 현실은 내가 서 있는 현실은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인 상황,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나를 옥죄는 상황이라면 그 우물 속에는 그 자아를 성찰하는 곳에는 뭐가 있다? 자연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그 자연물이 나열됨을 통해서 이 화자가 추구하는 바, 평온한 그런 광복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는 이 내면의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 이런 것처럼 그 가을의 모습을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도 뭐뭐 씁니다 체가 이어지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특이한 거를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한 뭐가 있다? 사나이가 있다. 근데 약간 느낌이 오시죠? 이 사나이가 내가 여기 우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온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 자신이에요? 바로 지금 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한 사나이라고 3인칭 객관화를 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 윤동주의 그 표현 방법이 얼마나 이 자신의 그 주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잘 적절하게 썼는가,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성찰할 때는 어느 정도 뭐가 필요해요? 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갈 때도 뭔가 그 우물을 찾기 위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여기서도요, 내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마치 내가 나를 다른 사람인 것처럼 거리를 두고 자아 성찰을 하려고 뭐라고 표현해요? 한 사나이라고 거리감을 느끼게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쩐지 그 사나이가 또 어때요? 미워져 돌아가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어떻다? 미움의 감정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대상은 바로 자아죠. 자아에 대한 미움이 보이죠. 미움의 태도가.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래, 걔가 너무 미운 거야. 내 자신이 너무 미워서 돌아가 버려. 그런데 그 사나이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가엾어져요. 가엾어진다는 건 불쌍하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문학에서 또는 두 글자로 뭐라 하냐면 연민이라고 합니다. 내가 미웠다가 어떻게 됐어요? 연민이 됐어요. 불쌍하게 느껴져. 나라는 일제 그 치하의 그 식민지 조선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지식인이라는 거, 이런 게 갑자기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싫다가도 내 스스로를 거리감을 둬서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 또 불쌍해져. 돌아보니 사나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 그대로 있어요. 그 우물가에서. 자, 그 다음 볼게요. 다시 그 사나이가 어떻게 돼? 미워져 돌아갑니다. 다시 또 미워. 이 자아성찰이란 게 너는 좋아. 너는 뭐 미워. 이렇게 끝난다면은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살기가 너무 쉽겠죠. 하지만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때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때가 많죠. 내가 뭔가에 실패하거나 못할 때는 바보가 바보, 왜 나는 그런 것도 못할까,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다가도 내가 어떤 작은 일이나 큰 일을 해냈을 때는 또 기쁘고 내 스스로가 좀 자신감이 있어지고, 우리는 항상 이 과정을 반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윤동주도 이 시에서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미웠다가 연민했다가 다시 미웠다가 다시 이제 그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그 순수했던 자아, 그 다음에 그리움이라는 거 항상 과거를 내포하거든요. 내가 일제강점기가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북한도에서 가족들이랑 살고 이런 순간들을 윤동주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나이는 바로 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일 수도 있고 과거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이제 그리운 이유는 그때는 몽규랑 이런 사촌이랑 뭐 가족들이랑 너무너무 순수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그래서 이 그리운 건 뭐냐?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이상적인 자아, 순수했던 자아를 또 이제 그리워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행응들은 계속해서 사면의 이행부터 오용까지는 뭔가의 이 자아 성찰의 그런 내적 갈등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 볼게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 연은 아까 봤던 이 연과 대응됩니다. 대응되는 이유는 그때의 그 모습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죠. 자,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는 이제 우물 속 풍경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표현법 하나 체크하자면 파라는 원래 없는 단어죠. 원래 파란인데 시적 허용으로 파란이라고 이제 길게 묘사함으로써 그 푸르른 그 시각적 이미지를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시적 허용이 된 거예요. 여기서도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데, 자, 이 유견은 본질적으로 이연과 다릅니다. 이연에서는 아직 자아 성찰, 미웠다가 연민했다가 그리웠다의 그 성찰의 전이잖아요. 그 전에 봤던 풍경이고요. 여기서는 뭐다? 미워졌다가 가엾어졌다가 연민했다가 그리워한 그 이후에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연에서는 가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끝났다면 여기서는 추억처럼 뭐가 있어요? 사나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자아 성찰을 끝나고 나서는 온전히 그 풍경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내가 부정적인 그 부끄러움에 시달렸다가 어떻게 보면 자기 긍정을 뭐를 통해서 그 사면에서 이행부터 오연에 이른 내적 성찰을 위해서 이제 자기 긍정에 도달해서 여기서는 성숙해진 모습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추억이라는 건 언제나 순수했던 과거, 이상적이었던 과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그 전의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상이 전개할수록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인식이 변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제는 뭐다?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자아 성찰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하는 애증이 드러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윤동주의 그 가장 기본적인 시이고요. 윤동주의 시를 자꾸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부끄러움을 윤동주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하는지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